자, 이번에는 수목 관리학 문제 한번 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수목 관리학은 농약하고 비생물적 피해론, 법규 이렇게 해서 40문제 기출됩니다. 40문제. 이 비율에 따라서 그리고 또 관리학에 들어가는 부분이 수목 관련한 이런 내용들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상식적인 이런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문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를 하면 상식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꽤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식물 종류별 생육 토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생육 토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 조경 기사나 산림 기사, 그 자연생태 보건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표를 그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수종, 잔디, 초하류, 생존, 최저, 도심, 생육, 최저, 도심. 자, 이렇게 나눕니다. 생존 최저 도심은 이런 잔디 초하류가 살기 위한 최소의 토양 깊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육 도심은 얘들이 살고 나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할 수 있는 생육할 수 있는 최소의 깊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목의 분류를 계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소간목 있습니다. 소간목, 꽝꽝나무, 뭐 꽝꽝나무나 회양목, 연산홍 이런 종류의 소간목입니다. 그 다음 대간목들 있고, 그 다음에 청근성, 심근성 있습니다. 자, 이 높이는 15cm부터 시작합니다. 15cm고 2배로 넘어가거든요. 30cm. 이 30cm 넘어간 게 이쪽으로 옵니다. 30cm고, 이 45cm. 45cm, 15cm 돼서 60cm. 그리고 넘어가면 90cm. 90cm에서 90cm에서 150cm 들어갑니다. 45, 그 다음에, 여기 넘어오면 45네요. 45, 60. 여기 넘어오면 60에서 90. 90에서 150. 자, 이렇습니다. 이 깊이가 있어야, 최소한 토양의 깊이가 이 정도는 돼 있어야, 식물이 죽지 않거나 생육할 수 있는 최소 높이거든요. 요 표만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산은 그 P로 되어 있죠. 인산의 형태와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네요. 그 인산도 약간 특이한 이 기능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뭐 뿌리의 분을 개화 결실 열매 잘 안 맺고 이럴 때 인산 비료를 있으면 좀 열매가 좀 잘 맺습니다. 그리고 인산 비료가 활성화될 때 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pH 7 이상인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칼슘하고 결합을 해서 불용성이 됩니다. 쓸 수 없는 형태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7 이하 약간 산성인 경우에는 철하고 알루미늄하고 이렇게 결합을 이렇게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해도가 또 불용성이 돼서 용해도가 서서히 감소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산성일 때, 알칼리일 때, 뭐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구분 이렇게 하셔야 인산에 대한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지 않고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인산 형태가 뭐냐, 인산 뭐 이 암모늄에서 뭐 H2PO4 마이너스 뭐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는 뭐 이 인산 암모늄인데 이런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HPO4에 E 마이너스 이온을 가진 이런 형태로 흡수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과정도 그 교과서를 찾아보고 한번
정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이것도 그 pH의 농도에 따라서 이 형태가 되느냐, 이 형태가 되느냐, 이런 문제도 아마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토양이 산성이냐, 알칼리냐에 따라서 어느 이온과 결합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 나온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산의 주요 공급원은 뭐, 대기이다. 이 대기가 아니죠. 인산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인회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토양. 자,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토양에서 기체 형태의 인산 화합물로 존재한다. 이 기체 형태가 아니죠. 침전된 거니까 고체 형태, 고체가 아니고 침전된 형태죠. 침전된 형태로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산성토양에서는 아까 이거 했던 거 이거 있네요. H2PO4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 뭐 이거는 확인을 좀 해보시면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면 될 수 있고요. 토양 표면에 흡착이 어려워 주로 용탈에 의해 손실된다. 뭐 이런 내용도 맞고요. 그 다음에 토양 중 철이나 알루미늄과 결합하 유효대로 되기 쉽다. 뭐 이런 있는데 유효화되기 쉽다. 불용성 관련된 이런 지문인 것 같아요. 이 지문도 잘 살펴보면 아마 4번이나 5번 이런 거 지문을 보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문이 명확하게 복원이 안 돼서 지금 몇 번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대기 오염물질도 영양분과 같이 대기 오염물질도 대기 오염물의 그 성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대표적인 이것도 표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대표적인 물질, 대기 오염물질이 아황산가스 SO2,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NOx라고 표시합니다. 질소산화물. 그 다음에 오존 O3, 그 다음에 불소 F, 그 다음에 이게 PAN이라고 뭐 질산과산화 아시틸 뭐 하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금속. 이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여기에서 그 식물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느냐. 아황산 같은 가스 같은 경우에는 잎 끝부분, 이거는 화렵수하고 침엽수 이렇게 나누어서, 침엽 같은 경우에는 작용 기작이 약간 틀리거든요. 침엽수 나누어서 이 끝부분은 무조건 조직괴사나 황합니다. 조직괴사. 그 다음에 물에 젖은 듯한 모양, 이게 특징이거든요. 침엽에도 똑같습니다. 물에 젖은 듯한 모양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젓갈색으로 변색한다. 그 다음에 뭐 질소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회녹색 반점이다. 그 다음에 그 침수 같은 경우에는 자홍색. 그 다음에 오염과 비오염 경계가 명확하다. 이 나와 있거든요. 요거는 불소도 똑같습니다. 불소 같은 경우에도 잎끝이 고사를 하면서 경계 부위, 건전 부위 경계가 명확하다. 이것도 불소도 같은 그 기작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이리 알아두시고 기억을 이리 해주시면 이리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펜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특징이 잎 뒷면에 광택 나면서 청동색으로 뭐 변한다. 청동색. 그 다음에 잎 뒷면 광택이 난다. 뭐 이렇게 기억을 이리 하시면 되고,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하나하나 기억을 이리 해 놓으시면 다른 문제 풀 때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문제 하면 아마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3번. 그 다음에 방풍림으로 적당하지 않은 수종은 나와 있거든요. 방풍림은 먼저 방풍림 같은 경우에는 그 풍상 풍하가 있는데 이게 방풍림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으면 이 앞쪽을 풍상이라고 합니다. 풍상. 뒤쪽을 풍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풍한데, 앞쪽으로는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냐면, 앞쪽으로는 5배, 뒤쪽으로는 10배에서 25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만약에 10m라 그러면 앞으로는 50m까지 바람을 이리 막아주고요. 뒤로는 최대 250m까지 바람을 이리 막아줍니다. 아파트나 집들이 있으면 이 방풍림으로 인해서 바람의 피해를 이리 250m 정도까지도 막아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방풍림으로 적당하지 않은 수준, 방풍림은 바람을 막으니까 심근성, 겨울에도 바람 불고 하니까 상록이 낮고요. 그 다음에 주로 바닷가에 많이 있으니까 그 염해에 강한, 염분에 강한 이 수종들, 이런 수종들이 고르시면 됩니다. 보면 상록이고 염분에 강하고 심근성인 게 어떤 나무냐면 책에 편백, 삼나무, 곰솔, 아까 해송카는 거 있죠. 곰솔, 그 다음에 일본 이깔나무, 이 낙엽송이라고도 부르는 일본 이깔나무, 전나무, 가시나무류. 가시나무는 코에르쿠스 종류입니다. 참나무류입니다. 참나무류. 그리고 느티나무, 포플러류. 이 참나무도 해안가 가면 구실잡밤, 모밀잡밤이 있습니다. 얘들도 바닷가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팽나무. 팽나무도 바닷가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데, 팽나무를 이전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포구나무라고 합니다. 포구나무. 포구나무가 뭐냐면 포구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배를 이리 묶어 두던 곳입니다. 배를. 그래서 이 나무를 포구에 있는 배를 묶어 두는 나무라고 해서 팽나무를 포구나무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염분에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노것으로 자라면서 부후구가 잘 생기지 않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팽나무는. 팽나무에서 생기는 질병 중에 많이 생기는 게 팽나무 바구미가 있습니다. 바구미. 바구미는 흡접성 해충. 흡접성 해충은 무슨 약을 쳐야 되냐? 살충제, 주로 에이팜 들어있는 에마메틴 벤조에이트 같은 거를 이렇게 치거나 수간주사 놓으면 됩니다. 이런 거 일반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요거 아시면 뭐 이런 내용을 아시고 나무 수종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만 있으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 일반 상식적인 문제고요. 나무 의사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그 다음에 병원 처방제, 살균, 살충제 안전사용 기준은 뭐 이렇게 있죠. 안전사용 기준이 뭐 때문에 딱 정하냐 법에 나와 있습니다. 농약 잔류량이 있거든요. 농약 잔류량이 허용 기준 넘지 않도록 시기와 횟수를 이렇게 딱 정하거든요. 여기 있네요. 사용 기준이 뭐냐면 시기와 횟수, 잔류량이 넘지 않도록 이런 단어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잔류량, 뭐 사용 시기, 그 사용 횟수, 요거를 때문에 농약 사용 안전 기준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다른 그 부수적인 일이 다른 그 항목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특별법이 있는데 재선충 병에 대해서 뭐 관련 법이 있습니다. 재선충병 뭐 특별방제법, 방제특별법 해서 지어져 있거든요. 발병할 때는 주로 내용이 좀 중요한 게 발병한 지역부터 5km 이내에 이동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2km 이내까지도 이동 명령을 이렇게 내릴 수 있다. 5km 이내에서 5km에서 2km까지입니다. 2km. 이거 거리 같은 걸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방제 방법은 보통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항공방제, 그 다음에 지상방제, 벌채거든. 벌채. 그 다음에 그 외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 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합니다. 그런 내용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방제 방법은. 그 다음에 그 벌채 명령은 누가 하느냐? 벌채 명령하는 명령권자가 있습니다. 명령. 벌채를 하시오 하는 명령권자가 있는데 명령권자는 두 사람입니다. 청장, 산림청장이 한 사람 있고 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장,
이 사람들이 벌채 명령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면 틀린 것은 나와 있죠. 틀린 것은 여기에 이제 우학이 전량 방제 여기 틀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틀린 것은 있는데 전량 방제 PMO 이게 다른 기출 문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이거 5번 같은데 2번을 보니까 단순하게 방제 이렇게 적혀 있네요. 단순하게 방제 아마 5번하고 2번이 나와 있으면 이 방제 틀린 게 단순하게 방제하면 안 되고 입체적으로 방제를 해야 돼요. 예방적 방제 이렇게 해야 방제가 이렇게 되지 단순하게 방제를 한다 이거는 틀린 내용들입니다. 이 지문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대로 꽉 나왔다면 오해의 이 소지가 좀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농약 희석하는 문제거든요. 농약학 시간에 나온 건데 이거는 500ml 제조하는데 이거는 뭐 500리터 제조하는데 1000대 1이면 500ml 맞지 싶어요. 그 다음에 해독제 연결은 이거 첨배 희석하는 이 비율 한번 해볼까요? 희석하는 비율은 희석 농도 1000배 분의 그 희석 배수분의 사용량입니다. 배수분의 사용량이니까 1000배 해석 배수 하잖아요. 배수분의 1000분의 사용량이 500리터. 500리터는 이걸 밀리리터로 하면 뭐 1000ml가 그 1리터니까 이게 계산 일이 해보면 아마 500ml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좀 중요하게 공식을 꼭 외워둬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약이 얼마나 필요하냐라는 거하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약이 이게 농약학 때 반드시 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공식 2개 나오는데 반드시 나오는 내용입니다. 소요 양량 이건 희석 배수분의 사용량입니다. 정확하게 뭐 단위 면적당 사용량인데 그냥 사용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요 물량, 물의 양을 계산 어떻게 하냐면 이건 공식 원액의 용량, 원액이 중요합니다. 원액의 용량에 원액 용량 곱하기 희석농도, 분모가 희석농도고 분자가 원액농도입니다. 빼기 1에다가 원액의 비중. 자, 이 공식 2개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농약 할 때는 요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거는 뭐 시험이 아니더라도 나무의사 처방할 때도 물 얼마에 양량 얼마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둬야 됩니다. 원액 용량이 얼마고 희석 농도분의 원액 농도 빼기 1 곱하기 원액 비중 이렇게 계산하면 금방 나옵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뭐 예제가 잘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농약 해독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이런 문제들인데 이 문제를 왜 출제했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유기인계 같은 경우에는 PAM으로 한다. 유기염소 같은 경우에는 뭐 약재가 없다. 카바메이트는 뭐 황산 아트로핀이다. 황산 아트로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것도 정리 하시면 되거든요. 농약학 우리가 보는 뭐 정했던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참고서에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만성 독성 시험에서 실험 동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성 용량을 구하고 안전계수를 곱한 것은 나와 있죠. 이 문제를 알려면 최대 무작용량 하는 거 노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최대 무작용량입니다. 최대 무작용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일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일생 동안 아무 문제가 없는 시험 동물한테 인간이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 양량입니다. 농약의 최대 양량이거든요. 이게 최대 무작용량입니다. 여기에다가 뭘 곱하냐면 안전계수를 이렇게 곱합니다. 안전계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1일 섭취 허용량 1일 섭취 허용량이 나오는데 1일 섭취 허용량은 뭐냐면 하루에 섭취하는 양을 평생 동안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양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시면 문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영향을 주지 않는 독성 용량을 구하고 이게 최대 무작용량입니다.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고 안전계수를 곱한 게 뭐냐면 1일 섭취 허용량입니다. 이거는 최대 무작용량입니다. 이걸 곱해서 여기에다가 안전계수를 곱하면 1일 섭취 허용량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최대 무작용량에 대해서도 지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성 독성 시험에서 실험 동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대 양량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물으면 최대 무작용량 이렇게 해서 최대 무작용량이라고 적지 않고 영어로 NOEL 이렇게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일 섭취 용량은 어댑터블 이렇게 적혀있는 API거든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또 영어 지문을 이리 모르면 이 문제는 그 최대 무작용량이라는 걸 아는데 이 API가 뭐고 NOEL이 뭔지 이거를 모르면 이 문제를 또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영어 단어하고 같이 이해를 이리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취소 이거는 법을 이리 찾아보시고 정리하시면 일이 되고 취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몇 개 있거든요. 이 보면 법에 가항, 나항, 다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딱 적혀 있거든요. 취소 안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에 진료를 하거나 고의로 수목 진료를 다르게 한 경우 그 다음에 그 결격 사유가 되는 사람들 한정치산자 피성년 후견인 이런 내용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성중 법을 어기거나 산림보호법을 어긴 다음에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해도 취소를 시켜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 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고요. 품목명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자, 이 농약의 명칭에 대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품목명하고 일반명이 있습니다. 품목명은 뭐냐면 약으로서 줄임말로 그 성분을 추측할 수 있도록 정해야 됩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세계적으로 동일하고 일반명은 품목명에다가 품목명을 요거는 얘들의 영문으로 표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영문으로 예를 들면 얘들은 표시할 때 망코제브라고 망코제브 같은 경우 MANCOZ 이렇게 해서 망코제브라고 표시를 합니다. 일반명은 품목명을 한글로 바꾸고 한글로 바꾼 품목명에다가 플러스 제형을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명 같은 경우는 망코제브 유제나 망코제브 수화제 이렇게 적습니다. 망코제브는 유기환계 유기환계 이 살충제죠. 그렇게 적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품목명이 뭐냐면 나와있죠. 모해 화합물을 암시하며 단순화시킨 명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아예 뭐 화학명도 있고 품목명도 있고 이런데 이런 내용을 살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고 제일 헷갈리는 게 품목명하고 일반명입니다. 그 다음에 상표명도 있거든. 상표명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자기 그 회사별로 고유한 명명을 지은 게 이게 상표명입니다. 뭐 코뿔소, 뭐 코니도 이런 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토양 물리성을 판단하는 인자로 옳지 않는 것은 나와 있는데 요거는 토성 토양 물리성을 판단하는 인자 이거 외우셔야 되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되는데 토성, 토밀, 밀도, 토밀공, 공극률,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견지도, 그 다음에 색, 온도, 수분하느냐 이렇게 요 중에 요거 쭉 적어 놓으시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토양 3상은 어떤 거냐면 토양의 물리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토양의 구성 성분이거든요. 구성 성분. 그래서 토양의 구성 성분이 토양 3상이다. 이것만 알면 이 답은 바로 5번 체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막 복잡하게 외웠던 거 안 적어놔도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가배기 효과 나왔네. 생활권. 이거는 뭐 일반 상식적인 거하고 똑같거든요. 속가배기 효과는 뭐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광보상점, 광포화점, 양력, 음력 이런 내용을 아시면 금방 풀 수 있거든요. 광포화점, 광보상점 먼저 할까요? 광보상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호흡으로 방출되는 CO2 용도하고 그 다음에 광합성으로 흡수하는 CO2가 동일할 때 광보상점이라고 합니다. 식물은 광보상점 이상이 되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광포화점은 광도가 증가하는 데 따라서 더 이상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는 포화 상태의 광도를 광보상점이라고 하거든요. 광보상점은 그 포화점의 양력 같은 경우에는 높은 광도입니다. 이게 또 양력, 음력 있거든요. 양력, 음력. 양력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있으면 똑같은 나무라도 이 수간의 위쪽으로 있는 이런 잎들은 햇빛을 많이 받는 양력이고요. 수간 밑에 있는 이런 애들은 음력입니다. 같은 나무에서도 양력과 음력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그 다음 음지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전부 다 음력인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 나무에도 이렇게 같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음력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강도에서도 효율적인 강합성을 한다. 얘들은 낮은 강도에서 효율적, 얘들은 높은 강도에서 효율적인 그 광합성을 하도록 분화가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이제 극양수, 극음수. 극양수와 극염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치수의 내음성입니다. 치수. 어린 나무. 내음성. 극양수는 광량의 정광의 70% 이상에서 이리 사는 나무. 극음수는 1에서 3%까지의 빛만 있어도 얘들 죽지 않고 사는 이런 나무들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무에 어느 나무가 들어있는지 그것도 좀 아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상해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예외적인 게 몇 개 있습니다. 극음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음지에 자라는 이런 식물들은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뭐 꿀거리나무, 금송, 개비자, 개비자는 요 관목은 아니고 그 소교목에 이래 속합니다. 개비자, 나한백이나 뭐 사철, 주목, 황칠, 회양목 이런 애들이 그 금수로 나와 있는데 회양목하고 그 뭐 주목 같은 게 왜 극염수에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일단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니까 좀 헷갈리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극양수 같은 경우에는 버드나무, 예등나무, 자작나무, 포플러가 극양수에 들어가네요. 예등나무, 자작나무. 자작나무는 북부지방의 한랭 지역에 있는 최종 극상림을 이루는 이런 나무인데 얘들도 극양수에 속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뭐 금강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음엽은 잎이 얇습니다.
양옆은 약간 두껍고, 그거만 알면 뭐 다 풀 수 있는 일반 상식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양수는 음수보다 광포점이 높다. 당연하죠. 음력은 여북이 얇으며 엽록소가 적다. 엽록소가 많습니다. 얘들은 음력은 양력보다 그 엽록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리네요. 이렇게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광파점이 높고 여북이 두껍죠. 음력은 얇고, 그 다음에 양수는 낮은 강도에서 음수보다 광합성 효율이 낮다. 그렇죠. 왜냐하면 양수는 그 광파점 높은 데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수는 높은 강도의 광합성 효율이 낮다. 이건 두 개는 똑같은 말이네요. 그 다음에 종자 노천 매장법. 종자 노천 매장법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래 위에 망을 이렇게 만듭니다. 설치류들이 씨앗을 먹지 못하게. 자, 그렇게 해서 땅에다가 파묻습니다. 땅을 파묻거나 아니면 여기다 흙을 덮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거든요. 땅에다가 파묻거나 흙을 묻거나, 그렇게 해서 빗물이 잘 들어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종자를 바깥에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당년 개화하는 게 있고 심고 나서 2년 후에 발화하는 게 있습니다. 2년 후에 발화 종자. 2년 후에 발화하는 종자가 뭐 어떤 건지 2년 후에 발화하는 종자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야 그런 것도 나중에 또 문제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헷갈려서 지금 얘기는 못 하겠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그러면 금방 또 이것도 뭐 추측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페니트로치온을 사용한 후 교차 저항성을 보이는 약제에 대하여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페니트로치온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실틸콜린 에스트라제 효소를 활성 저해를 하는 이런 농약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같은 기작을 가진 농약을 이렇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이런 같은 유기인계 중에서 아시티콜린 에스트라제가 ACH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저해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얘도 유기인계, 크게 보면 유기인계에 속합니다. 유기인계에 속하는 요 에스트라제 콜린 효소를 억제하는 중에 얘들은 선택성이 있고 비선택성이 있거든요. 선택성은 뭐 파라치온 시라단이 있고, 그 다음에 비선택성은 미안합니다. 비선택성은 파라치온 비파시 해갖고 비선택성은 파라치온 시라단 비파시 있고, 선택성은 다이아지논, 페니트로티온, 펜티온, 말라티온, 디클로보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그룹에 들어있는 이런 약은 벌레들이 맞았을 때 다른 이 약에 맞아도 같은 기작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약에도 저항성을 보입니다. 이걸 교차 저항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거를 찾으면 됩니다. 이 선택성은 이게 다이아지논이네요. 페니트로티온 같은 거니까 아마 이 다이아지논을 이리 체크를 하셔야 답이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병원의 역할이 아닌 것은 이렇게 적혀 있죠. 나무병원은 크게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나무병원은 크게 세 개로 분류를 합니다. 국립,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시험 쳐서 이리 하려는 민간 부분 나무, 민간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수목진단센터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지역의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마다 진단센터가 있거든요. 하는 역할이 다 틀리거든요. 국립나무병원은 국립산림과학원 내 안에만 있습니다. 이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체계를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기술 개발을 하는 역할도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수준에서 이해를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수목진단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료의술 개발하고 또 전문가 육성, 우리 받는 이런 교육들 있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관계자 교육 같은 거 하고, 여기 수목진단센터에서 하는 거는 각종 기술 개발,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는 역할이 좀 틀립니다. 뭐 국립이나 공립병원에서는 기술 개발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업무 분장상 그렇습니다. 그거 아시면 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 정도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구 독성으로 ppm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발현 속도에 따라서는 급성, 아급성, 만성 독성 속도, 독성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급성 독성 뭐 투여 방법에 따라서 급성 독성의 투여 방법에 따라서 경구 독성, 경피 피부에, 그다음 흡입 독성 호흡으로 뭐 이런 독성 구분 따라 있거든요. 그리고 독성 정도에 따라서 저독성, 보통 독성, 고독성, 맹독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보기 이 지문이 저독성, 보통 독성, 그 다음에 고독성, 맹독성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머지에 다른 뭐 만성 독성 뭐 이렇게 적혀 있으면 독성이 그 측정하는 이 분야가 이 분류하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체크하셔서 적으시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수화제, 계면활성제 이런 내용들은 보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보면 기출 문제에 보조제, 약효시, 약효가 상승하는 전착제 이런 거는 기출 문제 보면 아마 많이 다른데 그 뭐 수목보호기사 이런 기출 문제 보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착제, 보조제 이런 내용들도 적혀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거는 21번은 앞에 본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구분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구분 똑같. 양수 음력 관계는 여기까지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엔진톱 사용할 때 이런 것도 뭐 유의사항, 이건 일반 상식이고요. 그 다음에 내화력이 약한 수종, 내화력이 약한 수종 한번 볼까요? 먼저 내화력이 약한 수종 하기 전에 내화력이 강한 수종은 어떤 겁니까? 여벽이 두껍고 상록인 경우, 여벽이 두껍다는 말은 안에 수분 함유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에 잘 타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신에 불에 잘 타는 경우에는 뭡니까? 수지가 있는 경우, 잎이 얇은 경우, 이런 경우는 불에 잘 타겠죠. 상록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여벽이 두껍기 때문에 불에 잘 타지 않는 이런 수종입니다. 뭐 이 정도 일이 아시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알이 강한 수종을 보면 중부지방에 자라는 뭐 사철나무, 해나무, 회양목, 남부지방 아외나무, 꿀거리, 참지가, 시나무, 동백나무, 그리고 요즘 많이 심는 홍가시 이런 게 여북이 두껍고 상록이기 때문에 내화력이 강한 수종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또 삼나무 같은 경우에는 침엽이고 또 수지가 있기 때문에 불에 잘 붙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보고 체크를 이리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엽소, 피소 25번의 수종 이런 거 엽소, 피소 수종 이런 거는 수피가 얇은 애들은 그 심고 나서 피소가 잘 됩니다. 수피가. 특히나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식재하면 수피가 많이 갈라집니다. 터지고 이럴 때는 흙이나 황토나 아니면 지프로 이렇게 수피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잎 같은 경우에도 마로니에라고 부르는 서양 칠엽수 같은 경우에도 잎이 잘 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겼죠. 이런 경우도 잎이 잘 탑니다. 그 다음에 지하 자엽형, 이 지상 자엽형 한번 볼까요?